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의 주가가 동시에 폭락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배경에 온라인 주식정보 커뮤니티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서 사실상 공인중개사처럼 20년 넘게 일해온 중개보조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일이 생겼습니다. 매달 70만 원을 넣으면 5년 후에는 5천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뉴스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금요일 아침 경제 뉴스들 산뜻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상은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장중에 5개 종목의 주가가 한꺼번에 갑자기 내려가면서 하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된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다들 궁금해할 텐데 이유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이제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곳에 운영자에 대해서 어제 압수수색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있을 거다 하는 의심 가는 정황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뚜렷하게 누가 잘못을 해서 이런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벌어졌을까, 그걸 단정해서 말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의심 가는 정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온라인 주식 정보 커뮤니티,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식 카페? 네, 카페, 주식 카페인데요. 그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 주식 카페가 있어서 운영자 강 씨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 강 씨가 지난 2, 3년 동안 유동성이 작은 종목 5개만 딱 골라가지고 계속 추천을 했습니다. 5개를 2년 전부터? 네. 예. 그래서 글을 200개 가까이 올려가면서 이 주식을 왜 사야 되고, 이 주식이 왜 좋고, 지금 시장이 어떻고, 이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강 씨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공동으로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의 투자 그룹의 성격이 짙은 카페였는데요. 그 운영자는 사실은 자기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들이는 가치 투자를 하자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자산은 많이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얼마 안 되는 회사, 대주주가 주가를 올리는데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회사, 예.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서 고른 게 이번에 하한가로 간 5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가치 투자를 내건 투자자이면서도 동시에 행동주의 펀드 같은 역할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 회사들 경영권을 바꾸자. 네. 그 오너가 계속 갖고 있으면 주가 올릴 생각도 없고. 네. 오너 입장에서는 주가 안 올리는 게 좋죠. 그럴 수도 있죠. 올려봐야 네. 상속세만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내 회사인데 이게 내 회사 내 땅 내 터가 있는 건데 그 주가가 그게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어떻고 1조면 어떻고. 그렇죠. 많을수록 피곤하기만 하지. 필요할 때 올리면 되죠. 지금부터 네. 오를 필요가 없죠. 그런 생각으로 당연히 배당도 안 하고 네. 다들 조용히 있을 텐데 네. 그런 회사들을 사들여서 소유권을 바꿔보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주로 자산이 많은 회사를 노렸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도 많고 그걸 이제 매각하면 돈도 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모아서 한번 같이 행동주의를 해보자 하는 건 할 수는 있는 일 같은데. 네, 그게 불법이거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저평가된 주식을 사자. 그리고 대주주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을, 그리고 나하고 같이 동참하는 사람 여기 붙어라 해가지고 모으는 게 잘못됐을 리는 없고요. 그게 행동주의이니까. 그렇죠. 원래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언론에서 다룰 때 제2의 라더견 사태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그런 불법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 계좌 하려다가 스마트폰도 개통시키고 여기서 그렇죠. 주문하고 저기서 네. 사고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른다. 그렇죠. 그런 거 이제 통정 매매, 아니면 불법 1인 매매, 아니면 불공정 거래, 또는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었는지는 아직 나오지를 않았어요. 또 만약에 불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번 한꺼번에 하한가 가는 사태가 나온 건지는 또 그것도 좀 다른 문제죠. 지난번 거는 그런 계좌 중에 CFD 계좌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네. 갑자기 증거금이 좀 모자랐다든가 해서 네. 반대 매매가 일제히 나와서 그렇다 하는 설명이 있었는데 네. 이번 거는 그럼 왜 갑자기 거의 동시에 서로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5종목이 네. 비슷한 시간에 내려가기 시작해서 하한가까지 갔냐 그럼. 그렇죠. 네.
그건 여전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왜다라는 걸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 결론부터는 말씀드리면 아직은 잘 모른다. 그것이 맞는 말인데 음흠. 근데 우리가 심증은 있어요. 어떤 심증이 있느냐면 이 카페 회원들이 다 같이 이제 투자를 해왔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 마지막에 오를 때는 이렇게 쭉 몇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오른 거하고 막판에 하한가를 맞은 거하고 그거는 라더견 사태하고 비슷했지만 마지막에 떨어지는 순간의 거래 패턴을 보면 달랐던 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예. 작전이거나 한 사람의 조작이었다면 어떤 자 매도 이런 순간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거는 여러 증권사의 창구를 통해서 두서없이 나왔어요. 매물들이 두서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러 사람의 물량을 던졌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이것 팔고 저것 팔고 했거나 아무튼 그런 종류의 매매 패턴이라고 생각이 되지 이런 어떤 뭐 작전이든지 아니면 CFD와 같은 일순간의 어떤 하나의 패턴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 또는 한두 명이 불안해서 던지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따라가는 투자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인터넷 카페가 사실 회원 수는 굉장히 많지만 예. 같이 투자하는 그 그룹의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것 같고 네. 한 사람이 50억 원에서 200억 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개미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네요. 말하자면 예. 쩐주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인데 한 사람이 50억에서 200억이요? 그렇죠. 와. 저희는 못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카페 회원들이 다 같이 그 5개 종목을 봤으니까 이제 추종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예. 일단 큰 그 돈 가지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팀에서 투자를 한 게 한 뭐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100억 원씩 해서 20명이면 2천억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모아서 한번 네. 이 회사의 주인을 바꿔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5개 회사가 뭐 해봤자 대개 시총이 2천억 원짜리, 3천억 원짜리 이런 회사들이니까 예. 시총 대비해서 뭐 해볼 만한 물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금을 가지고 경영권을 노려본다거나 예.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막판에 누구 한두 명이 그렇죠. 누군가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빠진 추정이 거군요.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빠지게 되었고 그 주가가 떨어지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이거 아니다 하고 같이 털었거나 털려고 시도했거나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그 추정이 맞다면 지난번 라더견 사태는 네. 그냥 서로 여러 개의 스마트폰을 동원해서 사고 팔고 네, 사고 팔고 네. 하면서 하루에 1%만 올립시다. 네, 그래도 네. 1년 내내 하면 그게 몇 배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해서 조금씩 올리는 게 목표였다면 네. 여기는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식을 모아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하려고 모으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랐을 뿐이다. 그런 설명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건 네. 거군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얘기해봐야 알죠. 네, 서로 선회하는 거죠.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정황들을 보면 그런 스토리일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여지도 보인다. 네.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네. 그런데 여기 운영자들은 증권사들이 그동안 그 신용거래, 돈 빌려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걸 허용을 하다가 뭐 최근에 갑자기 이걸 뭐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자금력이 부족해진 사람들이 팔 수밖에 없었다. 왜 갑자기 해주던 대출, 해주던 신용거래를 안 해주냐 뭐 이런 주장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거는 그분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시장에서는 그 말은 그건 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예. 이제 신용융자, 신용거래 이렇게 말하는 건데 90일 동안 자기 돈을 100% 넣지 않고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투자한다면 45만 가지고도 예. 100만 원어치 할 수 있게. 자기 돈은 적게 들고 돈을 벌면 또 더 많이 먹으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이걸 증권사들이 해주다가 갑자기 안 해줘서 우리 카페 회원들이 갑자기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 주장이 말이 되려면 그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어야 말이 되잖아요. 어느 날 일시에 모든 증권사들이 그렇죠. 갑자기 연장 안 된다는 발표를 네, 하든가. 그렇죠. 뭐 금감원에서 이걸 전부 다 금지 그래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지 않고 일부 증권사만 신용 거래를 불가 종목으로 지정하긴 했는데 언제 했냐 보면 작년 12월에 했고 올해 4월에 했고 뭐 지난달에 했고
그러니까 왜 6월 14일에 하한가가 왔느냐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또 5개 종목 중에 뭐 2개만 잠궈놨고 뭐 3개는 열려 있었고 근데 왜 5개가 하한가인지 설명은 안 되는 거죠. 그걸로는 앞뒤가 안 맞죠. 그러게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 주식은 누가 팔았는지 나중에 서류 보면 아니까 그렇죠. 예. 주식 뭐 판 분들한테 좀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금감원에선 다 조사를- 파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발표가 조만간 있겠죠. 네.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네요. 자, 박 작가님, 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 쉽게 말하면 청년들한테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종잣돈 좀 만들어 줍시다. 네, 라는 취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또 선회하자면 그렇고, 네, 또 나쁘게 해석하자면 조만간 총선이 있으니 네, 캐스팅 보트인 이 계층에 대해서 뭔가 좀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판단의 결과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좀 그래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요. 또 당사자들은 그럼 어쨌든 나는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궁금하기도 한데 네. 일단 출시가 됐고 첫날 반응이 있었습니까? 어제 7만 7천 명 정도가 가입 신청을 했거든요. 예.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300만 명 정도 되니까 근데 첫날에 한 8만 명 가까이 신청을 한 거고 신청이 몰릴 걸 대비해서 닷새간 오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어요. 예. 어제는 태어난 해에 끝자리가 3 또는 8인 사람들만 가입 신청이 가능했던 거라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첫날 흥행에는 성공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를 얼마 주기로 한 거였죠? 이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이 모두 11곳인데요. 예. 마치 짠 듯이 최대 6%로 똑같이 맞췄습니다. 최대 6%면 6%를 줄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일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6%를 받는 건 아니고요. 예. 금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은행들이 정한 기본 금리가 있습니다. 농협이랑 시중 5대 은행은 4.5%입니다. 다른 은행들 중에는 3.8%가 가장 낮습니다. 예. 그 기본 금리가 1층에 깔려 있고 2층에는 은행의 우대 금리가 있습니다. 예. 농협이랑 시중 5대 은행은 이게 1%입니다. 예. 기본 금리가 3.8%인 곳은 우대 금리가 1.7%입니다. 기본이 좀 낮은 곳은 우대가 높고 그렇습니다. 기본이 높은 곳은 우대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두 개 더하면 결국은 6%를 똑같이 맞췄다는 거죠. 안 맞춰집니다. 5.5%로 맞춰집니다. 어허, 예, 예. 그리고 마지막 3층에 0.5%짜리 금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작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에게만 따로 주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6%를 못 받습니다. 최대로 받아봐야 5.5%고요. 그런데 네, 그런데 1년 내내 열심히 일한 청년이 연봉이 2,400만 원보다 낮기가 우리 사회에서 쉽지 않잖아요.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연봉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어찌 보면 정규직 시간으로 일 안 해도 되는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는 청년. 네, 뭐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고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청년들이 더 여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연봉이 2,000만 원, 400만 원 초과하는 청년이 더 여유가 없고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했고 네, 2,400만 원보다 안 되는 청년은 오히려 집안에 뭐 지원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럴 더 수 여유 있죠. 있는 청년일 수도 있는데 네, 지원은 바뀌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은행별로 주는 우대금리라는 게 은행이 요구하는 걸 다 해줘야 이제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매달 카드를 30만 원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을 건 것도 있어서 예. 우대금리를 충분히 다 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요. 가입하고 나서 3년간은 딱 고정되는데 금리가 4년 차부터는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4년 후에는 기준금리가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예. 아마도 지금보다 내리면 내렸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이 월 70만 원을 매달 넣어서 5년 후에 5천만 원을 받는다. 예. 이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긴 한 겁니다. 매달 카드도 30만 원 이상 써야 되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어디든지 카드는 다 되니까 살다 보면 30만 원을 쓸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있는데 근데 매달 70만 원씩 넣는 청년이 카드로 30만 원씩을 써야 된다라는 거는 쉽진 않은 일이긴 하죠. 그렇군요. 이건 5년간 다 혹시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못 채우면 이제 정부 지원금 그리고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중간에 깨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다만 근데 또 적금 상품이니까 이걸 예. 깬다고 해서 별다른 손해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정부 지원금이랑 이자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상품은 혹시 내가 적금을 할 생각이 있다. 예. 근데 시중은행에 가봤더니 적금 금리가 3% 후반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금리가 4.5%짜리니까 기본 금리 4.5%짜리 적금이 나왔구나 생각하고 붙다가 필요할 때 깨서 써도 손해 볼 건 없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 상품의 이름이 청년 도약 계좌거든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40대, 50대 그 윗세대들도 좀 도약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정책 작품이 안 나오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 본인이 아쉽다는 거죠? 네, 대상이 저도 안 되시니까? 도약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 어른들은 좀 알아서 도약하는 거고 청년들은 뭐 잘 모르니까 좀 도약시켜주자 그런 뜻일 수도 있죠. 예. 걱정되는 점은 혹시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냐면 은행들 입장에서 일단 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은행들한테 금리를 연 6%에 맞추라고 압박 아닌 압박을 한 상황이라서 예. 처음에는 은행들이 기본금리는 좀 낮춰서 3.5%로 한 다음에 네. 우대금리를 많이 주는 쪽으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대신에 또 우대금리 조건을 까다롭게 내걸어서 금리를 많이 안 올리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부가 부은행장들 불러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본금리가 4.5%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는 다음 대응 카드가 대출금리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손해보면서 이런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 조정될 때 가상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은행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대응 안 해도 내버려 두더라도 이렇게 이게 많이 만약 팔리면 네. 은행들이 평균 조달하는 자금 원가 네. 이게 코픽스인데 올라가죠. 코픽스가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이제 어른들이 부담을 좀 더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구조이다.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 비과세 해주는 거하고 예. 또 별도로 더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월 최소 21,000원에서 최대 24,000원까지 지원금을 줍니다. 별도로 이건 현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계좌에다 같이 넣어준다는 넣어줍니다. 거죠.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한 3,600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예. 요 예산이 뭐 중기 과제로는 잡혀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내년에 국회에서 이 예산 깎아버리면 거기서도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아주 가난한 청년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년이기만 하면 하는 거라서 네, 이게 뭐 특정하게 아주 가난한 계층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정부 돈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엄연하게 말하면 민간 기업인 사기업한테 은행한테 네. 옆구리 찔러서 도와주는 거라 네,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청년들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이건 좀 어른들이 합시다라는 네, 거라면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총선 끝나고 내년에 한 1년쯤 뒤에 시작했으면 그나마 서로 명분이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있겠네요. 선이었다면 오해받을 수 있는 시즌이네요. 그렇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주인은 월세로 내놓은 집을 네. 세입자한테는 전세라고 거짓말해서 네. 전세금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집주인한테는 그 돈을 집주인한테는 월세 그냥 월세를 보내주고 네. 그러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던 일이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인데 예. 이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자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들어두셨다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거래를 할 때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중개업소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해오던 곳이라서 거기에 있는 집주인들이 인감도장하고 위임장까지 다 써주고 임대계약을 아예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째 이 집주인들이 월세로 내놓은 물건을 세입자들에겐 전세로 속여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전세금을 가로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건 보증금 한 3,400만 원 정도에 월세 40만 원. 세입자한테 받은 거는 전세금 한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요 사이입니다. 400에 40에 내놓은 오피스텔을 네. 전세 5천입니다라고 해서 5천을 가로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게 현재 확인된 피해자가 한 40명 정도고 이 중개업소가 중개한 인근 오피스텔에서도 지금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이게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업소에 그냥 고용돼서 매물 현장 보여주거나 업무 보조하는 중개 보조인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개 보조인은 말 그대로 뭐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고 다른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명의만 빌려서 공인중개사가 할 일을 대신하면서 이런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궁금하고 네, 집주인은 매달 월세를 그분이 보냈으니까 중개인으로부터 누구 이름을 받았죠. 네. 그랬더니 그냥 감쪽 같았을 것도 같은데 네. 적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분이 교통사고를 공교롭게도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바람에 연락이 끊기고 월세가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월세가 끊기니까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세입자들도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해서 잘못된 게 드러난 거고. 오피스텔 주인이 들어오던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네. 연락도 해보다가 뭐 가서 문도 두드려보고 그랬나 보군요. 네. 그런데 문이 잠겨 있고 연락이 안 되니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더라. 맞습니다.
야, 이거 월세 자동이체 해놨으면 몰랐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사실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월세를 내놨는데 3,400에 갑자기 보증금 5천만 원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알아챘을 텐데 여기서 이제 세입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한 가지 나옵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중개 보조인한테 보증금을 보낸 거예요. 세입자들이. 집주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곳에다가? 맞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 중개 보조인이 뭐라고 했냐면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 지금. 그래서 송금을 받을 수 없다. 네. 아니면 뭐 집주인이 지금 아내 몰래 딴 주머니를 찬 거라서 이거를 조금 나를 통해서 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뭔가 의심은 가더라도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20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었고 주변 상가라든가 다른 세입자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가까워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고 또 위임장하고 인감도장까지 다 있으니까 입금을 해준 겁니다. 야, 이거 책임이 누구한테 갈지는 굉장히 궁금한데 이건 다음번에 한번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 어떤 알겠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지. 네. 예, 오늘은 용용125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청취자께서 보내오신 질문입니다. 상속세를 낼 때 돈이 아닌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이나 예술품으로도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정부가 돈 대신 그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걸 팔고 보니까 60억 원에 팔렸다면 그럼 납세자가 모자라는 4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정부가 손해보고 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상속세를 돈 대신 다른 걸로 내는 걸 물납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세를 낼 돈은 정말 없고 내려면 뭘 팔아야 할 때는 그걸 팔아서 내라고 굳이 강제하지 않고 그냥 그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을 대충 판단해서 100억 원 가치라고 판단이 되면 100억 원 대신 그걸 받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실제로 정부가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야 정부도 그걸 예산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공매를 통해서 팔아보니 60억 원에 팔렸다면 그 차액 40억 원은 정부가 그냥 손해보는 거냐 아니면 상속세 낸 사람에게 추가로 40억 원을 청구하느냐 그 질문이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정부가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대체로 세법에서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아리송한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결론을 보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게 답인 경우가 꽤 많은데 이 경우는 정부가 손해보는 쪽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는 걸 최대한 제한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물건으로 받고 있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받더라도 어차피 정부도 그걸 팔아야 되는 거니까 뭐 이래도 팔아야 되고 저래도 팔아야 되는 거라면 납세자에게 팔아오라고 해야 맞는데 상속세 낼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정부가 좀 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